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농업사 1급 1권 2장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의 중점 관리, 신체적 영역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을 통한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크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다룹니다. 정신 건강은 자율적으로 일상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입니다. 신체 건강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재활 개입 5가지로는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마음 챙김 기반 인지행동치료, 강점 관점 이론, 인간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을 위한 재활 개입 4가지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직업재활, 응용,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대상자, 치유농업 대상자의 중점 관리를 위해서 4가지 영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신체적, 인지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신체적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체적 기능의 개념과 장애 유형, 신체적 영역이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게 장애인의 어떤 신체적 기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발달장애인,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혈관 질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신체적 기능의 분류를 위해 운동기술 16가지, 처리기술 20가지, 감각 통합에 대한 이야기, 손 기능에 대한 이야기, 신체적 영역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영역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로 연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롬베르그 균형평가 실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신체적 기능의 개념과 장애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기능이란 인간의 신체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생리적, 운동적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 뼈, 관절, 신경계 등 신체 각 부위의 협력적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의 기본 움직임부터 복잡한 운동 능력까지 포함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참여자의 신체, 정서, 사회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기능에 대해서 장애인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세 이하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에 따른 심각한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이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주요 일상생활 활동, 자기관리, 수용, 표현 언어, 자기지시, 독립학습 역량, 경제적 자립 중 3가지 이상 실질적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질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발달 선별 검사에 의해 해당 연령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는 7가지의 동반 장애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습니다. 척추 옆 구분증이나 엉덩관전 탈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동성, 과다활동, 주의력 장애, 주의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각 손상의 40에서 50% 정도 발생하며 청각 손상도 약 2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기 장애, 빨기, 씹기,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질은 약 50% 정도 발생을 합니다. 경직성 아동에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는 약 30%에서 발생합니다. 조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인지 장애에서 50에서 75% 정도 시지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3번째 지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란 발달적 시기에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임상적 평가와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교의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과 같은 지적 기능의 결함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표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적응 기능 결함을 확인합니다. 18세 이전이라는 발달적 시기에 지적 결함과 적응 결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 IQ에 따라 50에서 69는 경도, 중증도는 35에서 49, 고도는 20에서 34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3세 이전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 활동이 이뤄지는 대상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지속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호성의 결함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당연히 결함이 있고 그래서 관계의 발전이나 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적 반복적 행동, 흥미 활동 중 두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동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목적 없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뭐 손을 계속 파닥인다거나 제자리에서 빙글거린다거나, 그리고 반향어라고 해서 상대방이 한 말을 이나 예전에 들었던 말 그대로 따라 말하는 그런 반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성에 집착하고 극도로 제한된 흥미가 있으며 감각 정보에 대해서 과잉 또는 과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뚜렷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지적 장애의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명시를 할 것을 남겨두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하나의 진단명 안에는 실제로는 지능도, 언어 능력도, 원인도, 동반 질환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진단명 뒤에는 그 사람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붙여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동반하지 않는 경우, 언어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동반하지 않는 경우, 알려진 의학적 유전적 상태 또는 환경적 요인과 연관된 경우, 다른 신경 발달, 정신 또는 활동 장애와 연관된 경우, 긴장증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를 명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뇌경색이 뇌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벽이 약한 부분이 터져 출혈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허혈성은 막히는 거고 출혈성은 터지는 거고, 그리고 일거성 뇌순환 부전증이라고 해서 TIA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뇌순환 장애에 의한 것으로 영구적인 신경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증상도 12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뇌경색, 뇌출혈의 주요 공통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비만 6가지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증상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반신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연화장애라고 해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고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의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기능에 있어서 수행 기술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작업 치료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수행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수행 기술은 기능적인 목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운동 발달, 시청각 기능,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등 다방면에서 발달이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수행 기술을 높이는 게 주요한 재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 기술은 크게 운동 기술, 처리 기술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술은 자신을 움직이거나 실제 과제,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몸의 수행 기술로 교재에서는 1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술은 과제 물체를 선택하고 상호작용하고 이용하는 머리의 수행 기술로
20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기술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신체 자세 잡기, 물체 획득과 유지, 자신과 물체의 움직임, 수행 유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신체 자세 잡기, 그러니까 자세 안정에 대한 3가지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기는 지속적인 기댐이나 괸 없이 과제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안정성은 일시적인 기댐이나 균형 상실 없이 과제 물체와 상호작용하고 과제 환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 취하기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과제 물체와 효율적인 거리로 자신을 위치시킬 때 가능합니다. 운동 기술의 2번째 영역인 물체 획득과 유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뻗기, 구부림, 잡기, 조작하기입니다. 뻗기는 효율적으로 팔을 뻗고 필요한 경우 손이 닿는 범위 밖에 과제 물체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몸통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구부림은 손이 닿는 범위 밖에 과제 물체를 향하거나 잡기 위해 또는 자리에 앉을 때 적절히 몸통을 굽히거나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잡기는 손에서 미끄러짐 없이 과제 물체를 효율적으로 짚거나 쥐는 것입니다. 조작하기는 머뭇거림 없이 민첩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과제 물체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를 잠기기 위해 단추를 조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영역은 자신과 물체의 움직임 영역입니다. 협응하기, 움직이기, 들기, 걷기, 운반하기, 조절하기, 유연하게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협응하기는 양측 신체 부위로 물체를 조직, 유지, 고정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는 지점면에 따라 과제 물체를 효율적으로 밀고 당기며 끄는 것, 문이나 사람을 여닫기 위해 밀고 당기는 것,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바퀴를 미는 것을 말합니다. 들기는 노력의 증가 없이 과제 물체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걷기는 과제 수행 시 발을 끌거나 불안정, 기댐, 보조도구의 사용 없이 평지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운반하기는 걷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안 과제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조절하기는 과제 물체를 다루는 동안 적절한 힘과 속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연하게 사용하기는 과제 물체를 다루는 동안 부드럽고 유연하게 팔과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기술 마지막 영역인 수행 유지가 있습니다. 지속하기와 속도 유지하기입니다. 지속하기는 신체적 피로, 휴식을 위한 중단, 숨을 고르기 위한 일을 멈추는 것 없이 과제를 지속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속도 유지하기는 과제 수행 내내 일관되고 효과적인 속도나 템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 그리고 잡기, 이동, 유지 등으로 운동기술 16가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리 기술입니다. 처리 기술은 실제 과제 물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를테면 공구나 식기나 의류나 식품, 디지털 장비, 치유농업의 경우 식물이나 동물 등을 선택하고 상호작용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 기술에는 수행 유지, 지식 적용, 시간 조직화, 공간과 물체 조직화, 수행 조정이라는 크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수행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행 유지에는 속도 유지하기, 주의 집중하기, 유념하기가 있습니다. 속도 유지하기에는 과제 수행 내내 일관되고 효과적인 속도나 템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중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거나 진행 중인 과제 진전이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념하기는 당초에 합의하였거나 타인에 의해 명시되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2번째 영역인 지식 적용입니다. 크게 선택하기, 사용하기, 다루기, 요구하기가 있습니다. 선택하기는 과제에 필요하고 적절한 형태와 양의 도구와 재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정하였거나 안내받은 도구나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용하기는 의도에 맞게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위생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연필 깎기로 크레파스를 깎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깎는데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루기입니다. 손상되거나 미끄러지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도구나 재료를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요구하기는 필요한 정보를 질문 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테면 필요한 구도 또는 서면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설명서 또는 라벨을 읽고 과제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져 있고 답변에 대한 사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도 요구하기에 해당됩니다. 시간 조직화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하기는 주저함 없이 다음 행동이나 단계를 시작하거나 착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하기는 일단 행동 흐름이 시작되면 불필요한 중단 없이 일련의 행동이나 단계들을 수행하며 그 행동이나 단계가 완수될 때까지 쉼이나 지연 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기는 임의적이거나 논리적이 않는 순서나 부적절하게 반복되는 단계 없이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각 단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료하기는 부적절한 지속 또는 너무 이른 종결 없이 하나의 행동이나 단계를 완성시키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공간과 물체 조직화입니다.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찾기, 위치시키기, 모으기, 구조화, 제자리로 정리하기, 돌아다니기가 있습니다. 찾기, 위치시키기는 직면한 환경 안에 안팎에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도구 및 재료들을 찾고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모으기는 작업 공간 내로 관련된 도구와 재료를 모으는 것과 쏟아졌거나 떨어졌거나 잘못 놓인 도구나 재료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는 작업 공간이 너무 펼쳐져 있거나 혼잡하지 않도록 하나의 작업 공간과 여러의 작업 공간 사이를 정돈하는 방식으로 도구와 재료를 공간적으로 배열하거나 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능력입니다. 제자리로 정리하기는 도구와 재료를 적절한 위치로 치우고 작업 공간을 원상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기는 과제 물체를 다루거나 과제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고 팔, 몸 또는 휠체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행 조정, 마지막으로 수행 조정 영역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고 반응하기, 조절하기, 적합화, 문제 재발 방지입니다. 눈치채고 반응하기는 과제와 관련된 비언어적 단서, 과제의 물체와 다른 것과의 공간적 배치와 배열, 과제 수행 동안 찬장문과 서랍이 열려 있을 때 적절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단서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공간이나 이런 데 배치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절하기는 진행적인 과제 수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현재 작업 공간 밖으로 도구와 재료를 옮기거나 손잡이, 다이얼, 수돗물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적합화는 비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재발 방지는 과제 수행 문제가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감각통합 발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각통합이란 중추신경 내 감각 자극을 조직화하고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운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통합 조직화하여 효과적인 작업 행동으로 나타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신체 인식과 운동 감각이 중요합니다. 감각 처리 장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감각 통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촉각, 고유 감각, 전전 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이 통합되면은 신체 도식, 바디 스키마나 운동 계획 능력, 양측 협응, 자세 안정성, 각성 정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운동 기술, 처리 기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배울 손 기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중재 설계 시 감각통합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뇌혈관 장애 환자에게 오감을 자극할 때 단순히 시청각 자극뿐만 아니라 흙을 만지는 촉각, 작업을 통한 고유 감각, 이동 균형을 통한 전전 감각을 균형 있게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감각 조절 장애입니다. 감각 조절 장애는 감각 입력에 대한 조절 반응의 문제로 감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각 구별 장애는 자극의 질적 차이 또는 유사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감각 기반 운동 장애는 자세 조절 장애로 관절 불안정성 또는 저긴장도, 양측 협응 장애로 움직임의 질과 자세 조절이 어려워 안뜰 고유 감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 장애보다는 가볍습니다. 자세 조절 장애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실행 장애가 되는데, 실행 장애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계획하고 순서화하며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거나 비협응된 운동 기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근육 민첩성, 손 조작 및 손의 양측 협응 사용 기술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 기능을 알고 있으면 치유농업 활동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4개월에서는 주먹을 쥐는 형태로 잠시 손 안에 물체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4에서 8개월에는 흔들기, 핥히기 동작으로 작은 사물을 잡고 두 손으로 큰 사물, 예를 들어 테니스공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8에서 12개월 사이에서는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능숙하게 사물을 옮기는 능력이 생기고, 1세에서 2세에서는 손 조작 기술이 시작되고 손가락에서 손바닥으로 사물을 이동하고 능숙하게 내려놓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손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팔 뻗기, 잡기, 옮기기, 놓기, 손 안에서 조작하기, 양손 사용, 원 기둥형 잡기, 갈고리형 잡기, 측면 짚기, 손가락 끝으로 짚기, 세개 쥐기, 원반형 잡기, 손가락에서 손바닥으로 이동,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동, 이동 맞섬, 단순 회전, 복잡 회전, 자발적 놓기 등과 같은 치유농업 활동 시 필요한 손 기능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장애의 신체적 증상 및 특징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장애는 편마비, 사지마비를 동반해 몸통 및 자세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지는 근긴장도의 변화로 기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 손상 시 경직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크게 뇌 손상, 손의 손상, 바닥의 손상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닥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대뇌 바닥에 있는 신경핵으로 움직임을 할 때 적절한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동작을 억제하고 필요한 동작을 촉진시키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핵이 손상되면 운동 감소증 또는 운동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장애로 인한 신체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몸통 약화로 낙상이 증가하고 일상생활 활동성, 독립성이 감소되고 목의 정렬 부족으로 인한 시각 장애가 발생하고 공간관계 기능 장애로 중간선 인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 손상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바닥핵 손상의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뇌성마비 무정이형에서 많이 보이고요. 무정의성 운동이라는 게 뒤틀거리거나 꿈틀거리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바닥행 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발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발리즘이 팔다리가 몸통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크고 격렬하게 던지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고, 무도병은 약간 춤을 춘다는 느낌인데, 얼굴, 몸통, 손발이 불규칙하고 빠르고 억제할 수 없이 움직여 춤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긴장 이상에서 비틀림이거나 강직, 운동 완선은 약간 모든 행동이 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중에 강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의 손상 시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떨림, 운동 실종증, 홈즈의 반동 형상, 의도성 떨림, 협동 운동 이상증, 운동 거리 측정 이상, 기량 반복 불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성 떨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목표물에 가까워질 때 오히려 손가락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건 왜 발생하냐면은 손의 손상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손해는 운동 명령을 내릴 때 목표물과의 거리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동작을 미세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상실되면 목표물 근처에서 오히려 근육 간의 협응력이 깨져 손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홈즈의 반동 형성이 나와 있는데, 홈즈의 반동 형성은 이렇게 환자는 손을 안쪽으로 굽히는 자세로 하고 의사나 이런 검사자가 밖으로 당깁니다. 그러다가 검사자가 손을 놓으면은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반대 에너지를 써서 그 손이 더 안쪽으로 굽혀지지 않게 이렇게 막는데, 손해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 주동근과 기랑근이 고장 나면서 이 멈추지 못해서 자기를 오히려 막 이렇게 때리거나 안쪽으로 계속 굽히게 되는 그런 형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동 형성이라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당기는 경우에 힘을 놓더라도 굽히는 힘이 아무리 들어도 멈추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고, 비정상인 경우 손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 운동 이상증이라고 해서 이 동작이 뭔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운동거리 측정 이상이라고 해서 정상 거리의 조절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기랑 반복 운동 불능증이라 해서 손바닥을 엎쳐뒤쳐를 일반인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손해 손상 시에는 불규칙하고 느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즈의 반동 형상에 대해서 좀 이미지적으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정상인 경우에는 멈춘다는 거죠. 대안근이 순간 수축해 팔이 툭 멈추는데, 손해 손상 시에는 제동이 안 돼서 안쪽으로 계속 굽혀진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도구 16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뇌혈관 질환 평가도구 16가지인데 이게 너무 어떤 내용인지 잘 가늠이 안 가서 제가 이런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발달 스크리닝, 손에 잡기, 발달 정밀 평가, 손기능 민첩성 평가, 시조각 운동 통합 평가, 감각 통합 실행 기능 평가, 뇌졸중 운동 기능 회복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스크리닝 검사로는 덴버 발달 검사, 피바디 운동 발달 검사,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 그리고 비오 테스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마일러 어세스먼트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 운동 기능 회복 평가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 MFT 그리고 후글마이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글마이어 운동 평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뇌졸중 환자의 브론스트롬 6가지 회복 단계에 따른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데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반사활동, 공동움직임, 굽힘과 펴, 공동이 복합된 움직임, 공동움직임에서 벗어난 이지적 움직임, 정상적인 반사활동, 팔굽관절 굽힘, 팔굽관절 펴, 어깨관절, 팔굽관절 굽힘, 팔굽관절 펴, 휘돌림 이런 평가를 하시나 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점수 해석에 대한 것도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잡기 발달로는 EDPA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수의적 팔손 패턴, 잡기, 놓기, 조작하기, 쓰기 전 기술을 평가하는가 봐요. 그래서 150개 이상 사파로 구성된 정밀 관찰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기에 반사적 잡기, 놓기 반응을 관찰하고 수의적 움직임으로 뻗기, 막대, 정육면체, 알갱이 잡기, 조작하기, 놓기 뭐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쓰기 전 패턴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에르하르트 소근육 잡기 발달 평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손기능 민첩성 검사로는 상자와 나무 토막 검사, 그루브드 페그보드, 잽슨 테일러 손 기능 평가, 그리고 오코너 손가락 민첩성 검사, 미네소타 민첩성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검사인지 잘 모르겠어서 두 개 다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지각 운동통합과 감각통합 실행 기능으로는 크게 3가지 검사가 있네요. 그래서 맞나요? Very Visual Motor Integration, BMI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24개의 도형을 그리는 검사, 그래서 운동통합 검사, 시지각 보충 검사, 운동협uk 보충 검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SIPT, Sensory Integration and Parallax Test 라고 하는데 형태와 공간지각, 채선 감각과 전정 감각 처리 과정, 실행력, 양측 통합 순서화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대강기 벽 테스트 네, 이런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5세 취약전 아동으로 자세 조절, 양측 운동 협응력, 반사 협응에 대한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각 통합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해 대소 동작의 기술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4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중력 움직임, 상지와 몸통, 동시 수축, 양측 협응, 몸통 회전, 정중성 교차, 목 근육의 동시 수축, 몸통 상지 편근의 안정성, 편자세에서 항중력 유지, 하지 양측 운동 협응, 몸통 회전, 상지 동시 수축, 반사 통합, 양측 운동 협응과 아랫팔 돌림, 상지 동시 수축, 반사 통합, 양측 운동 협응과 아랫팔 돌림, 운동 속도, 상지와 몸통 분리, 정중성 교차. 이게 참 어렵습니다. SIPT의 단순한 버전이라고 하네요. 애들 대상인가 봐요. SIPT는 성인이고 그래서 2시간 30분이나 걸린대요. 자격 소지자만 가능한 고난도 표준 검사라고 합니다. 신체적 영역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 대상자 32명을 대쪽은 17명, 실험군 15명 무작위 배정으로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험군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파종, 재배, 정식, 텃밭관리, 포장, 삽목, 번식, 허브 제품, 수확, 포장, 작물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로는 FIM, 기능적 독립수준 평가, JAMA 양력계, 그리고 옙슨 테일러 손기능 평가가 이뤄졌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시 전후 비교로 손기능, 장악력, 일상생활, 활동, 변화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기능, 장악력, 일상생활 활동 모두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흙을 비비고 부수는 과정, 뿌리 손질 과정에서 악력을 많이 사용해서 손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 영역 평가에서는 우리가 롬베르그 균형 평가 실습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롬베르그 균형 평가는 눈을 뜬 채 발을 나란히 모아서 선 자세에서 있다가 눈을 감고 30초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30초를 유지 못하면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눈을 뜨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텐덤 롬베르그 균형 평가라고 해서 롬베르그 균형 평가에서 약간 발전된 형태로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위치시키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60초간 서 있도록 한 후 눈을 뜨거나 균형 상실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4회 측정해서 합산합니다. 그래서 60초씩 4회 측정했으니까 만점이 240점인데요. 만점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균형 능력이 우수하고 1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정성으로 약간 평가를 고려해보면 좋은데, 이제 180점 미만부터는 검사를 권장하고 120점 미만에는 심각한 균형 장애 2번 정도, 120초 정도 유지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체적 영역이 좀 추상적인 개념도 많고 이래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